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네 번째 페이지. 제가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이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다면 섬 이름을 하나만 도로 짓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식입니다. 자, 하나만 저라면 도... 섬을 만약에 사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면 예. 당연히 이제 듐듐도 저 그 생각도 이런 했지. 쪽으로 이제 바꿔야죠. 거긴 공원부터. 좀 더 야심을 조금 줄여가지고. 듐듐 공원, 듐듐 빌딩. 하하. 그 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면 끝말잇기에서 무조건 필승한다라는 이런 얍삽한 수법 지금 알려진 지 지금 한 40년째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하나도 깨뜨려야 한다. 듐듐 공원으로 파회해야 언제까지 이렇게 무적의 수법으로 남겨둔다라는 것이 공정한 어떤 끝말잇기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언젠가는 타파되어야 할 이런 유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저희 원소 시리즈의 처음에 시작 목적이 이거였어요. 끝말잇기 끝장 단어를 없애자.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시리즈. 예. 자,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일기도 했던 여수 섬박람회도 좀 무사히 성황리에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국내 섬 이야기, 섬의 과학을 곽지식 작가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초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성격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성격도 다를 것 같은데요. 1472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죠. 네. 김종직이라는 조선시대에 정말 유명한 선비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의 제자의 제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다들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제 두류라는 게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여행 갔다 온 썰 약간 이런 거를 쓰셨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지리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선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에서 길을 안내해주던 분이 이게 바로 선암입니다. 배선자에 바위라는 뜻의 암자를 사용해가지고 배바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바닷가에 배바위가 있으면 배 비슷하게 생겨서 배바위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산중턱에 어떻게 배바위가 갑자기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이 길 안내해주던 사람이 배바위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아주 머나먼 까마득한 옛날에 네.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차올랐겠어요? 그 지리산 높은 거기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지리산까지? 네, 지리산에서도 배바위 있는 아주 높은 곳까지. 네.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세상이 다 그렇게 홍수로 뒤덮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바위가 하나 이렇게 삐쭉 섬처럼 암초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대고 잠시 묶어놓고 쉬어갔다라고 해서 이 바위 이름이 배바위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 그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높은 지리산 중턱에 있는 이런 바위지만 먼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상한 전설을 이야기해주거든요. 이거 전설이에요 이거? 김종직이 이 이야기를 듣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의 여러 전설을 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전설이 꽤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는 분 중에 자기 지역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환봉 내지는 고리봉 이런 지명이 있으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저 산봉우리를 환봉이라고 한다. 저기 저 앞산 봉우리를 고리봉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아? 옛날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저 산봉우리 끝에만 이렇게 살짝 나와 있었던 거야. 물로 다 가득 차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다가 줄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해서 저걸 고리봉이라고 지금도 부르는 거야.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 각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 각지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유럽에도 여러 곳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대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류의 전설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 중에서는 이 1472년 이 기록이 저는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오래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이런 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전설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예. 좀 상식적인 설도 있고 이상한 설도 있어요. 네. 상식적인 설로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먹고 살기에 물가에 강가에 자리 잡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도 좋고 마실 물도 구하기 좋고 씻기도 좋으니까. 근데 강가에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이 다 홍수에 쓸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공포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화끈한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그냥 설입니다. 그냥 얘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끈한 설. 화끈한 설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사실적인 부분, 맞는 부분. 사람이라는 종족이 출현하고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대를 살펴보면 빙하기가 왔다가 간 적이 있거든요. 있죠. 빙하기 때는 세계가 추워가지고 세계 곳곳에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만큼 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닷물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빙하기 그랬겠죠. 때는. 예. 근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얼음이 다 녹고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바닷물이 쑥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 시대 때는 서해안이 거의 다 평지였습니다. 커다란 평원이었어요. 서해안이 평지였다. 네. 그래서 뭐 중국 대륙 걸어서 네, 지금의 전라남도 땅에서 그냥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뭐 중국의 이 남쪽 지방까지 쭉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서해안이라는 게 없던 일본으로 그냥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던 일본도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서해안이 생기고 이런 일본하고 연결된 곳이 끊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다 일어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평야였던 곳이 서해로 바뀌는 예전에는 육지로 연결돼 있던 일본이 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그때의 충격 때문에 세계 곳곳 사람들이 이런 큰 홍수가 났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썰이 있습니다. 구석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 그 뒷부분 썰에서 그거 그냥 기억하기 좋고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네네.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확장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앞부분에 이렇게 해수면이 빙하기가 왔다 가는 거 기후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예전에 산이었던 곳이 그 봉우리만 물 위로 남아가지고 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섬이 생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오면 산봉우리가 섬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반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지형이 원래 물 밑이었던 지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땅이 전체적으로 지반이 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물 위로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아니면 뭐 물이 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원래 바닥이었던 그냥 물만 있던 곳이었는데 바닥에 좀 볼록하게 튀어났던 곳이 물 바깥까지 싹 이렇게 고개를 내밀게 돼가지고 섬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그 수위의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이렇게 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따르면 서해안에 있는 쪽에 수많은 섬들 서해안에 섬 많죠. 많죠. 그리고 일본 이런 곳들이 사실은 많죠.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곳들은 사실은 다 섬이 아니라 육지였던 곳들이 많은데 구석기 시대에 빙하기가 끝나는 와중에 바닷물이 훅 다 들어오면서 다 섬으로 변해버린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땅이 이렇게 밑에서 솟구치는 방식 중에 조금 화끈한 방식으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뭐 후지산 그리고 후지산 주변의 뭐 그런 땅들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렇게 화산 때문에 생긴 섬들이 있죠. 화산섬. 그거 말고 원래는 이거는 이제 주로 강 같은데 이거 성김 선생님 해주셨는데 박광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잘 생각 안 나는데 여의도가 비행장이었고 이 얘기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박광일 선생님 해주신 적이 있었죠. 여의도가 원래 모래판으로 되어 있던 섬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의도가 이렇게 큰 모래판 덩어리로 생긴 이유는 한강물을 따라서 모래가 쓸려 내려온 것이 물이 좀 완만하게 흐르는 한강이 좀 내려가는 하구 가까이 온쯤이 되니까 모래가 쌓이다가 물 위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모래가 쌓이다 보면 이제 커다란 섬이 되는 것이죠. 여의도도 원래는 그런 섬이었고 밤섬 이런 것도.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게 우리 지난번에 물귀신 얘기할 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옛날에 지금의 한강의 옥수동 앞쪽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저자도. 이 섬에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약용 선생이 이 섬의 물귀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쓰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저자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래가 쌓여서 생긴 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자도라는 섬이 없어요. 왜냐? 압구정동 쪽을 개발할 때 그 섬을 다 파가지고 압구정동 개발하는 용도로 다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그 모래를 흙을 그래요. 그게 없어졌어요. 야,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압구정동 개발된 게 뭐 1960년대, 70년대 그때 70년대에 개발해가지고 압구정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니까 70년부터 따지면 지금 벌써 한 50년 지났죠, 그죠? 그렇죠. 그 사이에 조금씩 또 모래가 쌓인 거예요. 쌓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옥수동 앞에 가끔가다 한강물 좀 빠지면 요즘은 한강물 안 빠졌을 때도 좀 보이나? 모래가 이렇게 쌓인 언덕 같은 게 한강 위로 살짝 올라온 곳이 50년 사이에 생겼어요. 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진짜로 꽤나 많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섬처럼 튀어나온 구역이 다시 생길 수가 있겠죠. 진짜 그죠? 많이 보이네. 네, 그러면 그거의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옥수섬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저자도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자도라는 이름을 다시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자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흔치 않지만 산호 같은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산호의 그 딱딱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산호초라고 하는 형태로 이 생물의 흔적이 무지무지한 더미로 쌓이게 되면 그게 섬이 되는 수도 있다. 섬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섬 박람회 관련된 여수에도 뭐 많은 섬들이 있겠지만 작가님께서 꼭 여수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꼭 추천하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섬이라든지 추천하는 섬이라든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섬이라든지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해야 되죠. 일단 여수 언급해 주셨으니까. 여수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동도 가볼만 합니다. 오동도. 여수 하면 오동도 유명하죠. 오동. 동백꽃 필 때 이제 가보면 이제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도 산책로로 옛날부터 개발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절벽도 있고 뭐 바다 경치도 아름답고 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볼만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집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나 속초에 사는데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이다 이런 분이 가보시면 좀 시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 뒷산 설악산인데 설악산 훨씬 멋있는데요. 좀 다르지. 그럴 수 있겠죠.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속초에서는 좀 멀어요 여수가. 자기 집 뒷산 설악산이라는데 뭐 설악산보다 아름다운데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수에서부터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 산책로가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 오동도 뭐 이런데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릴 만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여수에 이제 섬 하면 사실은 이제 좀 항상 생각나는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조금 가면 안도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도? 지금 뭐 다리도 생기고 해가지고 뭐 좀 더 가기 이제 좋아졌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정처 없는 떠돌이 여행을 한 며칠간 하다가 한 일주일 했나 열흘 정도 했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그렇게 막 한 달씩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한 열흘 그 정도 하다가 막판 후반부에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이 여행이 도대체 제대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여행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기 직전에 한번 가본 곳이 여수까지 와가지고 섬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괜히 그냥 가본 곳이 안도였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여행이 다 끝나고 그날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안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거북이손인가 거북손인가라는 하는 희한한 거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걸 거기서 그날 처음 알았는데 여수에서 그거 먹어보고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보고 하다가 한숨을 이렇게 이제 푹 쉬었거든요. 마지막 안도의 한숨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도의 한숨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또 김세계.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상하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좀 이미 힘들어지거나 앞길이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한숨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수의 안도에 가가지고 이왕 쉴 거면 한숨을 쉬면 자동으로 안도의 한숨이 된다. 그렇지. 그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신석기 씨도 유적 씨도 있고 뭐 좀 특이한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평화로운 섬마을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이상한 섬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는 섬들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언급해 보고 싶은 섬이 부산 앞바다에 보면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죠? 영도도 사실은 영도도 진짜 재밌는 섬이 영도만 해도 영도가 원래 태종 무열왕 시절에 절영도라고 불렀던 섬의 이름이 변해가지고 영도가 된 거거든요. 절영도가 그림자라는 뜻의 영자, 자른다라는 뜻의 끊어진다는 뜻의 절자를 합쳐가지고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라는 뜻인데 절영도에서 있는 말이 너무나 속력이 빨라가지고 말이 뛰면 그림자가 못 따라오고 떨어진다라는 희한한 전설 때문에 절영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림자가 떨어지
타임머신이면 말이 빛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혹시나 영도에서 만약에 그런 엄청나게 빨리 뛰는 말을 발견하시면 네. 그거를 잡아채시면 타임머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예. 오늘 집중적으로 영도도 좋은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태종대도 있고. 또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영도 옆에 보면 지금 조도라고 부르는 섬이 있어요. 조도. 조도? 옛날에는 이 섬을 아치섬이라고 불렀는데 아치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한문으로 번역해서 아치섬을 조도라고 합니다. 아침조. 지금은 조도에 가보면 이 섬 전체가 해양대학교 하나의 학교로 변해 있어요. 섬 하나가 학교예요. 아 진짜요? 네, 특이하다. 그래서 섬이 보통 학교에 가면 서문, 동문, 정문, 후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냥 깔끔하게 섬 하나가 학교로 이렇게 육지랑 연결돼 곳입니다. 있어요, 다리로? 그렇죠. 똑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요. 배 타고 등교하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대학교가 한국해양대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또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적인 그런 전당입니다. 근데 한국해양대학교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물론 옛날부터 평화롭고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대략 한 7, 8년 사이에 이 섬이 어떤 섬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적이 있느냐. 이 섬이 해적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5, 60년대 예. 해적섬? 해적섬. 해적들의 그러니까 해적의 아지트. 소굴. 소굴? 어떻게 5, 해서 그렇게 60년대 됐을까요? 해적?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수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6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일본하고 수교 관계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하고 딱 수교가 끊겨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법을 어겨도 뭐 까짓 거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물건 같은 거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팔아먹으면 돈 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밀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밀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범죄죠, 그죠? 그러니까 해적질을 조금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수준까지 이 밀수단이 발전을 하게 되냐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밀수를 근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밀수 조직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밀수하는데 관여했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밀수품을 다 뺏은 다음에 비율은 좀 달라지는데 절반인가를 그 자수한 사람한테 그냥 준다라고 내부 고발자한테. 그러니까 절반이나 줘? 이 밀수 조직이 항상 이 두목이 지금 1억 원치 밀수하자고 하는데 불안하지. 이거 그냥 불어버리면 두목은 감옥으로 가면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거고 내가 5천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두목한테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벌어보는 것보다 한탕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득실득실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와해된 조직도 많은데 그렇겠지. 그러면 두목 입장에서는 항상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서로 간의 의리, 규칙, 맹세 이런 거를 중시하면서 점점 강한 해적단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이 일본에서 가까운 부산이나 남해안 이런 일대에 해적단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대가 한 몇 년 이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적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당시의 기사들 그래요? 보면 해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해적들이 특히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지금은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치섬 조도 대학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야, 몰랐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기사 중에는 1959년 6월 4일 날 아마도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일 거예요. 거기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6명의 해적단이 검거됐다. 좀 소박한데요. 그렇죠. 소박하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다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해적단이었어요. 이거 영화. 근데 해적단들이 다 검거된 게 아니고 그 중에 두목은 도주를 했는데 두목의 별명이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니야라고 돼 있어요. 나니야? 나니야 해적단이라는 여성 해적단 나니야 해적단이라는 곳이 50년대 말에 바로 이 영도 요 근처에서 활동하던 해적단이 있다 검거되었다. 한국인 맞죠, 두목군?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인일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일 수도 근데 있나? 무슨 뜻을 모르니까. 나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시기에 이런 해적들의 동태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가지고 잡지에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구나. 그래서 이 잡지 기사를 냈는데 이 잡지에 낸 이 기사를 류승환 감독님께서 영화화한 거죠, 해적으로. 해적이 아니고
밀수라는 밀수라는 블록버스터 흥행작을 그래, 내셨죠. 맞다. 그 블록버스터 흥행작은 본래 내용은 이런 내용과 아무 상관없어요. 네. 배경도 이제 서해안에서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와. 내용도 이런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해적 이야기 그리고 여성 어떤 조직 이야기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영화를 다 보시고 자막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 맨 자막 거의 다 올라가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참고 자료 하면서 곽재식 이러면서 한 줄 나옵니다. 참고 자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좋네. 할리우드에 기에르모 델 토로가 있다면 최고의 한국의 감독이죠. 충무로에는 류승환 감독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양대거장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치섬 조도입니다. 나니아 해적단. 저는 막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딸이 아니 손녀가 해양대학교 이번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불러가지고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50년 만 60년 만에 너에게 알려주마. 그래가지고 네 해양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어디 장소에 돌 2개 사이에 거기 한번 잘 살펴봐라. 뭐 이런 거 상상해 봅니다. 저는 아치섬에 할머니가 해적이야. 저는 아치섬의 그 한 구석에 뭔가 조형물 같은 거 하나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적들하고 해적들을 단속하는 그 단속반의 모습 이런 거를. 아치섬입니다. 조도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러나요? 이야기해 볼 만한 곳이 일단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잖아요. 네. 혹시 두 번째로 큰 섬 어딘지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네. 학교 선생님이 네. 1위부터 8위까지 섬 크기 순위로 외우는 법 알려줬어요. 저 거지가 나 안와 울 얻다. 제주도 다음 뭐죠? 제주도가 저고 거제도 지 진도 가 강화도 강화도 나 남해도 남해 안면도 맞아요. 완도 울릉도 야 이게 기억하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이 제주도, 그다음은 큰 섬이 이제 거제도인데 네.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조선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수많은 거대한 배들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이것도 한번 전망 좋은 데서 이렇게 보면 좀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뭐 수십 킬로그램 단위 아닙니까? 수십 킬로그램. 그렇죠. 뭐 진짜 힘센 사람이면 몇백 킬로그램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강철을 수백 톤, 수천 톤, 수만 톤짜리 강철들을 막 만들어 조립을 해가지고 막 산더미 같은 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동물인가? 사회란 무엇이고 인간의 습성이란 무엇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거제도가 아름다운 경치도 많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은 곳을 잘 찾아가시면 그런 광경을 보기도 좋은 곳이라서 가볍게 일단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정말 세계적인 조선 명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거대한 배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 참 없는데 예전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말매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했었겠죠. 근데 지금 뭐 말매는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거제도다. 뭐 그런 거 말씀을 거제도 자세히 나중에 한번 거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거제도 다음에 아까 진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진도. 오늘 섬 몇 개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조급해 하시죠? 수십 개 준비해 오셨는데 수십 개를 진도. 네. 진도 거제도까지 좀 그래도 제주도 다음에 거제도까지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진도까지 잘 안 내려와 가지고 진도 한번 가시죠. 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도 이야기 진도에 좀 진돗개보다 아쉬워하시네. 진도하면 진돗개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진돗개 이야기 참 일단은 왜? 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 진돗개라는 게 좀 특색이 있는 개잖아요. 집을 굉장히 잘 지키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렇죠. 주인한테 되게 복종하고 주인 아닌 사람한테 되게 날카롭고 특성이 있는 개거든요. 네. 근데 왜 진도에는 이런 진돗개라는 특수한 개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섬이라는 환경의 이런 진화론적인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섬은 그 섬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섬 바깥의 지역하고 함부로 어떤 동물들이 쉽게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가 진도에 와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퍼지면 섬 바깥에 있는 개들하고 잡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진도에 한번 자리 잡은 독특한 개 품종이 진도 안에서만 한 방향으로 독특하게 변해가면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자꾸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가면서 특이한 품종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찰스 다윈 뭐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했던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까지 가가지고 막 뭐죠 뭐 핀치새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연구했는데 그렇게 먼 갈라파고스까지 안 가도 진도에서 개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거한 이야기인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학적인 거 한번 가볼까요? 네, 과학적인 이야기로 네. 2023년에 건국대학교의 박찬규 교수님이 과연 이 진돗개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너무 조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개 211마리의 유전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하셨어요. DNA 염기 서열을 전체 유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버렸습니다. 최초의 진돗개도 어디선가 왔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개라는 생물 자체가 진도에서 탄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갖고 아시아 각 지역에 있는 개 중에서 진돗개하고 가까운 개 품종이 어느 지역의 개냐 이걸 추적해봤거든요. 이상한 결론이 나왔어요. 의외의 개인가? 예. 차우차우 이런 건가? 베트남 개하고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베트남 개. 베트남 개. 네, 베트남 개. 베트남 길거리에 약간 진돗개 비슷한 애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 북부 지역이나 뭐 하다못해 좀 멀리 잡아도 몽골개 이런 개들하고 우리나라 개들이 좀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저 멀리 바다 건너 베트남 개가 진돗개하고 꽤나 가깝다. 어떤 연유로? 그런 어떤 연유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중국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넓은 중국 땅에서 베트남 쪽하고 가까운 개품종을 기르던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 때 뭐 명나라 군사하고 일본 군사하고 싸울 때를 따라서 근데 이제 개 군견이 한 마리 있으면 좋을 테니까 개를 데리고 왔다던가 아니면 뭐 무슨 뭐 송나라가 멸망할 때 뭐 고려로 도망 온 사람이 뭐 자기 집 개도 데리고 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가 왔는데 남쪽에 중국의 남쪽에 살던 개니까 베트남 개하고 가까운 개니까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그 개가 좀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마리가 남쪽 중에서도 진도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어찌 사람이 데려다 주니까 들어왔는데 개가 쉽게 진도 밖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한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자리 잡아서 진돗개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좀 기왕에 뭐 이거는 또 믿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화끈한 얘기. 근데 한번 질러 보는 김에 화끈하게 상상해 보는 김에 이상한 상상을 해보면 진도 옆에 완도가 있잖아요. 있죠. 완도는 뭘로 유명합니까? 완도 장보고의 기지인 청해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청해진. 네. 장보고 하면 바다의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라 시대 때 꽤 넓은 지역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뭐 신라 시대 지난번에 페르시안 편 하면서 신라 시대에 저 멀리 페르시아 쪽하고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장보고 시절에 완도에서 활동했던 장보고 부하 중에 하나가 멀리 바다에서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정도 지역까지 나와서 막 교류를 하다가 그리고 뭐 베트남에도 베트남 바다의 왕자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양반이 또 이제 북쪽으로 와가지고 중간에 만난 거예요. 뭐 신짜오 이러면서 인사했겠죠. 그러면서 뭐 나 신라라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내 인삼 한 뿌리 줄 테니까 뭐 좋은 거 없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개가 좋다고. 진짜 충성스러운 개라고. 그래서 이제 몇 마리 줬는데 그걸 데려다 와가지고 완도 진도에서 길렀던 것이 자리 잡아. 이거 좀 그냥 상상. 하여튼 베트남 개하고 좀 가깝다라는 그런 재미난 결과가 나왔다. 진짜 역사는 박광일 쌤 장보고 편을 보세요. 또 하나 얘기해 볼 만한 우리나라의 좀 재밌고 신비로운 섬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다음 섬. 좋죠. 늑도라는 섬. 늑도 여긴 처음 들어보는데. 늑도라는 섬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어디 있는 섬인가요? 늑도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섬이에요. 네. 이 섬이 지금 가보면 그냥 좀 평범한 작은 섬이에요. 그러네. 그냥 뭐 농사짓는 땅이 있고 그냥 집 좀 있고 그렇게 섬이 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 무슨 이상한 특징이 있느냐? 이 섬을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좀 파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많이 파지 않아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30년 전 기준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이상한 유물 조각 같은 것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저 아까 나니아 해적단에서 거기도 갔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유물을 주워가지고 잘 살펴보면서 따져보면 유물이 뭐 50년 전, 100년 전 뭐 고려 시대에 거래하던 청자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유물이 나옵니다. 2000년 전? 대략 22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유물이 나옵니다. 이 시대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처음 막 시작되던 그런 초기
철기 시대라는 게 처음 펼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고대 뿌리에 닿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던 그런 시절 이런 시대거든요.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대거든요. 예. 청동기 시대, 뭐 고조선 약간 이런 좀 자료가 별로 없는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렇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무렵이거든요. 왜 하필 늑도에? 그 무렵에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지? 조금 과장하시는 분들은 네. 과장하시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이런 뭐 부산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이 2000년, 2200년 전 이 시대의 유물들은 전국에 있는 유물들을 다 끌어모아도 이 늑도라는 작은 섬 한 군데에서 나온 유물보다도 훨씬 적다라고 할 정도로 우글우글하게 많이 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냐? 네. 유물을 보면 네. 막 최고의 놀라운 유물 같은 것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금관이라든가 엄청나게 막 멋있는 막 보검이라든가 이런 건 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요. 그런 약간 좀 애매한 생활 유물 같은 거 있죠. 생활 유물, 그릇, 그릇이라든가 컵, 뭐 이런 거. 동전이라든가 뭐 동전. 이런 거죠. 예. 그런데 동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전 같은 거를 많이 쓴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동전이 있는데 중국 동전이 나오고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잘 분류를 해보면 일본 그릇이 나오고 희한한 이상한 유물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에요. 중국 거, 일본 거가 온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로는 여기가 어떤 무역 도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무역 거점.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이 정도로 유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면 무슨 역사나 전설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유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가야 가락국의 유물이겠거니 뭐 서울에서 어디 고대 유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백제의 수도의 유물이겠거니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늑도와 관련된 전설 같은 게 없어요. 기록 같은 게 없어요. 저도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어떤 흔적을 남긴 우리가 늑도의 후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200년 전에서 2000년 전 정도 한 백몇십 년 정도 엄청나게 흥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듯이 쓱 사라져버린 그런 아주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사실은 뭐 요즘에 이제 고고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는 약간 과장해가지고 여기 약간 한국의 아틀란티스라고 할 만한 곳이다. 먼 옛날에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유로 한순간에 멸망해가지고 사라져버린 희한한 곳이 경상남도 사천의 늑도라는 한 섬에 있었다라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온갖 섬이 다 있네. 이거 왜 또 아쉬워하세요? 왜 아쉬워하세요? 늑도 이야기 언제 조금 더 이거 파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넘어갈까요? 하나쯤 더 해도 될까요? 섬 넘어갈까요? 섬이요? 섬 하나 더. 섬 하나. 재밌네. 재밌어. 예. 이제 늑도에서 유물이 나온 거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빠질 수 없다라는 섬으로. 유물하면 무슨 늑도냐. 우리가 그래? 유물이 더 많이 나왔지. 아틀란티스보다 더하다고? 라고 하는 섬으로는 사실은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마도가 진짜 유명합니다. 마도. 태안에. 태안에 보면 마도가 있는데 이제 마도의 이 양 옆으로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바닷길이 물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딱 지나가면 섬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섬 삥 들어가지 않고 요 사이로 물길로 싹 지나가면 금방 빨리 직진해가지고 지름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지형이 마도 인근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들이 뱃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서해안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고 지형이 독특해가지고 여기에 물살이 사납습니다. 우리 물귀신 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와류 이런 것도 잘 생기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먼 옛날부터 배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침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보물선들. 그래서 예를 특히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 고려시대는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개성에 있는 궁궐에 개성에 있는 어떤 부잣집에 어떤 물건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남쪽에서 개성까지 서해안으로 올라가려면 여기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가다가 침몰하고 조선시대도 서울이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데서 서울까지 배에다가 물건 싣고 가자라고 하면 가다가 여기서 침몰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기에 침몰한 배들이 정말 많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 자체의 흔적까지 나온 것만 따져도 여기서 그래서 배가 진짜로 배의 어떤 이런 나무조각이라도 하나가 발견되면 그거를 뭐 마도 1호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두 번째 발견된 마도 2호선, 세 번째 발견된 마도 3호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몇 호까지 나왔나? 그럼 뭐 여러 개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배의 흔적이 남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유물만 배에 싣고 가던 화물만 발견되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배에서 다치로 사용하던 거 그런 것만 발견되었다든가라는 거는 수십 개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보물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면
참 희한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네. 고려 시대에 되게 아름다운 단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뭔 항아리 고려 시대인가 한 1000년 전이죠. 한 800년 전 이 정도의 이제 유물인데 고려 청자 800년 동안 깊은 바다에 잠들어 있던 단지를 꺼내 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돼 있는 좋은 단지에 뭐가 간직돼 있었겠습니까? 꿀이 들어있어요. 꿀. 꿀? 그 꿀단지를 배달하려고 하다가 침몰을 해가지고 바다 밑에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고려 시대도 꿀을 이렇게 애용을 했구나. 그러네. 단지에 담아놓은 것도 비슷하네. 젓갈이 발견됐는데 젓갈을 꺼내가지고 잘 이제 해양생물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뭘로 젓갈을 담았느냐. 되게 분석하기 힘들었겠죠. 왜냐면 젓갈을 다 잘라가지고 젓갈 담그잖아요, 그죠? 오징어? 제가 해봤더니 오징어보다 좀 좋은 거였어요. 뭐요? 전복 젓갈로 판명이 됐어요. 아유, 고려 시대에도 전복을 젓갈을 담아서 먹었구나. 반찬으로 해 드셨구나 그거를. 제가 제일 관심 깊게 신기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봤던 발견된 이 태안 마도에서 가라앉은 배에서 나왔던 유물 중에 이상한 게 발견된 걸로는 뭐가 있었냐면 고려 시대 유물인데요. 고려 시대면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가 아니고. 그쵸. 고려 시대 유물인데 석탄이 나왔어요. 석탄. 석탄이 한 바가지 정도 나왔어요. 석탄이. 석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석탄 같은 거예요? 석탄. 혹시 고려 시대에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고려 시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해가지고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으로 가는 배를 고려 시대에 또 운영을 했던 것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또 배에서 나오니까 또 약간 수수께끼입니다. 왜 고려 시대 배에 석탄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장지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석탄을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이상해요. 왜요? 우리나라의 석탄이 이것도 해보면 나중에 언제 석탄편 한번 할 기회 있겠죠. 이것도 깊이 가보면 재밌는데 석탄이 종류에 따라서 석탄의 탄소 성분이 얼마나 말끔하게 많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뭐 무연탄이 있고 갈탄이 있고 토탄이 있고 여러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연탄 계통의 석탄이 많아요. 불 붙여도 연기가 잘 안 난다라고 해가지고 무연탄입니다. 대신 불이 잘 안 붙어요. 그게 무연탄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 시대에서 나온 이 석탄은 무연탄이 아니라 갈탄이었어요. 갈탄. 그래서 한국에는 잘 없는 석탄이란 말이에요. 해외 거구나, 외국 거. 그래서 해외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장지원 선생님이라는 분은 한국의 갈탄이 아예 안 나지는 않는다. 그럼 어디 있었나요? 잘 찾아보면 있기는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지목한 곳은 어디였느냐? 경상북도 포항에 장기면이라는 곳에 보면 갈탄이 좀 나는 데가 있다라는 거를 지목을 했어요. 포항에서 태안 거쳐서 고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지금부터는 그냥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포항이라는 곳도 바닷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닷가에서 포항에서 살던 사람이 배 위에서 사용하기에는 석탄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배 위에서 뭘 할 때 석탄을 섞겠습니까? 주로 음식 같은 거 조리하고 이런 용도였겠죠. 배에서는 배가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 움직이고 바닷바람도 새고 파도도 가끔 튀어오고 하니까 불씨를 다뤄가지고 그걸로 따뜻하게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석탄이라는 이런 신문물을 이용해가지고 석탄 불이 훨씬 더 잘 붙고 화력도 좋거든요.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면 나무 장작으로 조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이 많이 튀는 배 위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포항 사람이 알아가지고 뱃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퍼뜨렸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서해안의 마도를 지나가던 배도 이 석탄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상상을 해봄직한데 확실한 거는 마도에 진짜로 고려시대 때 석탄을 사용했던 배가 있었고 갈탄. 그때 당시 석탄을 무슨 동력 용도로 사용했을 리는 없으니까 아니겠죠. 아마도 뭔가 음식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마도 그다음에 태안 이쪽 지역이 전국에서 연탄구이의 원조로 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전통을 이어온 우리는 연탄구이집이다. 연탄구이 생선이었겠네.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근데 뭐 저장해서 오는 거니까 거기 전복젓갈 곁들여서 아니면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저장해온 고기 이렇게 들고 가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뭐 꿀로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달달하게 찍어 먹고 모를 일이죠. 그런 거에 좀 원조라고 전 주장해도 좋지 않을까. 고장이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약간 좀 무리 같은데요. 아닌가요? 실제로 해먹었다는 그 증거가 석탄구이 없으니까. 그러면 석탄구이 정도. 석탄구이.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매력적인 얘기가 있는 섬들이 많네요 우리나라에.
얼추 뭐 시간은 다 지나가고 벌써요? 있고. 예.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옛날 전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던 김에 그 전설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섬에서 종종 발생되는 생물의 특이한 현상으로 네. 섬 거대화라는 현상이 있죠. 섬 거대화. 네, 섬에 들어와 있는 생물들은 종종 덩치가 굉장히 큰 동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자주 발견된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이에요. 뭐 입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가 있으면 뭐 품종이 네. 개보다도 곤충 같은 데서 잘 나타나요. 곤충. 곤충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이런 대륙에 사는 곤충은 네. 크기가 작은 게 많은데 네. 섬에 들어가지고 곤충을 찾아보면 비슷한 곤충인데 섬에는 크기가 3배, 4배 되는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호주는 뭐 대륙이라고 하지만 네. 그런 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인데 등치가 굉장히 큰 새가 뭐 걸어 다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섬 거대화의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쉽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네. 적자 생존의 법칙이 냉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섬이 아닌 환경에서는 대륙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그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날쌔게 살기 위해서 작고 좀 비루하고 음식이 조금만 있어도 먹고 살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는 게 살아남기에 유리한 경향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짠하다. 예. 섬에서는 한 번 분위기 좋게 잘 자리를 잡으면 네. 이 섬에는 나를 잡아먹을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어. 이렇게 한 번 되면 그때서부터는 몸이 좀 커지고 그쵸. 그냥 좀 네. 등치가 좀 커져서 대충 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늘어져 있고 뭐 굳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등치를 작게 한다 이럴 필요 없이 음식 좀 많이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니까 어. 섬에서는 등치가 좀 커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덩치가 커지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치가 커지면 일단 대체로 수명이. 예? 예. 대체로 병에 걸렸을 때 좀 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병 같은 게 걸렸을 때도 네. 등치가 크면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다 하다못해 네.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등치가 작으면 그 상처가 엄청 큰 상처가 그렇지, 돼가지고 그렇지.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네. 등치가 크다 상처 좀 생겨도 그냥 있으면 아물 거 아물면 아니에요, 되지. 그죠? 예. 그리고 뭐 어떤 바이러스, 세균 이런 데 걸려가지고 몸이 좀 어디가 좀 안 좋아졌다, 일부죠, 염증이 생겼다, 일부. 뭐 골맞다라고 하더라도 몸의 일부가 좀 상하는 거고 그치.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견디기가 좋고 네.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덩치가 커지면 견디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무슨 벌레 같은 크기의 생물이다. 네. 근데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무 하나가 내 위로 쓰러졌다. 하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거죠. 그렇죠. 내 등치가 코끼리만하다라고 하면 나무가 내 등 위로 쓰러지면 그냥 나무를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등치가 큰 게 생존하기에 유리한 점이 많아서 누가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자꾸 달려들지만 않으면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척박하지만 않다면 등치가 커지는 게 유리해가지고 섬 거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옛 전설 중에 이런 섬 거대화 경향을 아주 전형적으로 옛 전설에서 옛 기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에? 우리나라 전설에. 그래요? 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네. 동해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꽤나 떨어져 있는 본토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어떤 섬 하나가 아까 한번 언급하신 섬이 어떤 섬 하나가 동해안에 있는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동해안에 있는 섬인데 저거. 좀 떨어져 있어.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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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울릉도가 옛날에 삼국시대 때는 우산국이었고 이런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전설을 인용을 하고 있느냐. 네. 울릉도에 가면 네. 쥐의 크기가 고양이만하다. 뉴트리아네, 뉴트리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 거대화 현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만 하다. 복숭아가 얼마나 큰지 복숭아 본체도 아니고 네네. 복숭아의 씨앗이 씨앗이. 바가지만하다. 울릉도에서 자라나는 대나무는 대나무 하나가 집 기둥만하다. 이런 식의 설명이 세종실록 진리지에 울릉도 설명하는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금은 울릉도에 뭐 기둥만한 대나무 이런 거 없죠. 네. 혹시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쥐도 뭐 울릉도에 좀 특이한 뭐 우는 쥐 이런 거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치가 특별히 큰 쥐가 많은 거 같아요. 바가지만한 복숭아 씨가 어디 있어요? 이 옛날엔 있었는데 멸종된 걸까요?
우산국을 신라 장군 이사부가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 사람들 가가지고 야, 이 복숭아 맛있다 이러면서 다 따먹어서 없어진 걸까요? 우상국에 출장 간 그 공무원이 실제로 안 가놓고 거짓으로 그냥 올렸나 보다. 그런 설도 사실 좀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진짜.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는데 네네네. 근데 원래 그 이야기도 진짜 예. 그 이야기 진짜 네, 재밌네. 이어가시죠. 그 이야기 진짜 재밌네. 공무원이 박광일 선생님한테 울릉도의 신비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왜 자꾸 하청을 넘겨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울릉도의 이 섬 거대화 현상에 대한 이 전설이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네.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이나 여러 이야기책 같은데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진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나온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는 책을 보면 되게 신기한 책 아니야? 이 책도 진짜 특이한 그쵸, 책인데 그쵸, 예.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예. 거기에 뒤이어서 희한한 이상한 이야기가 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울릉도에는 이런 이상한 게 나고 네. 주토, 단사, 석향 같은 신비로운 약재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이상한 약재, 그냥 광물성 주토라는 거는 붉은 흙이고 단사라는 거는 빨간 모래인데 옛날에 이런 수은 성분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광물질을 일컫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래나 돌 이런 것 중에서도 약재로 쓸 수 있을 만한 희귀한 것들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희한한 이야기가 있는데 울릉도의 이런 특산물 중에서 비사라는 게 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비사. 날비자의 모래사자예요. 날비자의 모래사자. 네? 모래가 난다. 날아다니는 모래. 이게 뭐야? 모래에서 캘 수가 있는 건데 네. 형체가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토, 단사, 석향하고 이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또 귀한 약재로 쓸 수 있는 모래 속에서 발견된 어떤 성분 같은 거겠죠. 그거를 만약에 먹으면 사람이 신선으로 변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양의 모래 속에서 발견된 이 비사라는 이상한 물질. 그런데 이 비사라는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렇게 사람이 잡았는데 신경을 잠깐만 딴 데로 쓰고 있으면 도망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특징이. 모래가. 그래서 뭐라고 당부를 하고 있냐면 울릉도에서 비사를 발견하면 이걸 먹으면 신선이 되는 아주 좋은 약재니까 그걸 발견하면 빨리 호리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호리병을 밀봉을 한 다음에 그 호리병 자체를 다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그 안을 바닷물로 채워가지고 이중으로 밀봉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알라딘 요술램프 같네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울릉도에서 발견됐던 이 신선으로 사람을 변신하게 해준다는 뛰어다니는 뭐야? 사람처럼 생긴 모래라는 게 날아다니는 모래 비사라는 게 뭘까요? 저는 뭐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거 한문으로 돼 있는 글을 어떻게 번역을 내가 잘못했나? 뭐 이게 뭐 해석이 꼬인 데가 있나라고 막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 어떤 설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짐작 막 공리해봤어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모래 같은 거 파헤치다 보면 예를 들면 산호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산호초의 모양이 이런 가지 모양 같은 게 사람처럼 생긴 그런 특이한 게 있는 걸 보고 사람 모양의 모래가 있다라는 설이 와전됐을까? 근데 울릉도에 먹으면 신령이 된다는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산호초를 산호라는 게 옛날부터 말이 있었던 말이거든요. 산호라 제주도 같은 데서 산호를 실제로 채취도 하기도 하니까 그거를 몰라서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었을까? 뭐였을까? 뭐지? 울릉도에 대한 섬 거대화 현상으로 어떤 조그만한 어떤 그런 벌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모래에서 사는데 되게 커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뭔가를 착각했던 걸까? 사람처럼 오해돼서 보일 만한 그런 벌레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울릉도에 숨겨져 있는 비사의 비밀 혹시 추정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토착신앙 이런 거 아닐까? 울릉도 토착신앙. 울릉도 사람들은 옛날에 우산국 시절에 어떤 모래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거? 그런 걸까요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근데 뭐 신기하게 특이하게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쉽지만. 또 입맛 다시시네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 쉬러 안도 한번 놀러 가시고요. 오늘은 국내 섬에 얽힌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